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김호수 검찰총장이 오늘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자리에 연연 안 한다, 직을 걸겠다는 뜻도 내비쳤는데요. 그럼에도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에서 강행 처리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다.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한다고 비아냥거리지 마십시오.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이 거기에 또 담겨 있다. 기득권과 특권을 가진 검찰에서 정상적인 검찰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검수완박은 헌법 정신과 가치를 훼손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바꿔버리면 국민들에게 저는 엄청난 피해가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월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을 둘러싼 갈등이 이제는 정치권을 넘어서 여의도 민주당 대 서초동의 검찰 대결로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내일 민주당 의원총회를 하루 앞두고요. 오늘 김호수 검찰총장이 주재한 전국 검사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검찰청은 정말 이례적으로 회의의 모두 발언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현진 법제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납니다. 국민은 더 많은 불편을 겪습니다.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호수 총장이 오늘 말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검찰 수사권 폐지 땐 본인이 직무 수행하는 게 의미가 없다. 총장직에 연연 안 한다. 배수진을 쳤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앞서 저도 잠깐 설명을 하는데 저렇게 대검찰청 회의실에 카메라 촬영이 허용된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검찰 내부 분위기가 예전이랑 좀 다른 겁니까? 그렇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사실 그동안 언론과의 접촉을 굉장히 꺼려했지 않습니까? 예. 뭐 지난번에는 언론과 그 기자회견 할 때도 좀 충돌도 있었고요. 이제 그런 김 총장이 오늘 저렇게 이 연설을 공개한 것 자체는 국민들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 1년 전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주 기억나시겠지만 당시에 검수완박, 그러니까 당시 민주당도 똑같은 검수완박을 하기 위해서 하다가 결국은 윤석열 당선인이 당시 검찰총장 시절에 결국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예. 사퇴를 하고 지금은 이제 당선인이 돼 있는 것이죠. 그 상황이 지금 고스란히 또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김호수 총장 그때 당시 같은 경우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이 6가지의 수사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경 수사 검찰 이 개혁은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다 없애는 겁니다.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심지어 검찰의 6가지 수사를 아예 증발시켜 버리자, 어디에 줄지도 모르고 그냥 없애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범죄에는 대형 범죄, 부패, 경제사범, 선거사범 등등 중요한 범죄들이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어디에 검찰 수사권이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추진하고 있는 왜 이렇게 화급할까라는 의문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오늘 김호수 총장은 자기의 자리를 일단 걸었습니다. 아마 여당에서 이 검수완박 입법을 할 경우에는 검찰총장직을 사퇴할 그런 각오까지도 오늘 밝힌 것 같습니다. 대검찰청 회의실이 저렇게 이례적으로
언론에 하나하나 다 공개가 됐습니다. 총장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뭐 조건부긴 합니다만 직을 걸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 전국 검사장 회의가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결론이 난 것 같고요. 형사사법제도 개편 이후에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수완박이 되면 처벌 진실규명이 어렵다. 예,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겪는 문제점을 절감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기능 폐지가 추진된다면 피해는 국민 몫이다. 예, 실체를 밝히는 폐수 절차다. 뭐 이런 저런 얘기들을 조금 전에 검찰 전국 검사장 회의를 끝난 결론 얘기까지 했습니다. 앞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례적으로 언론까지 공개를 했고요. 김준일 대표님, 뭔가 검찰도 좀 여론전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여론전을 한다고 봐야죠. 물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국의 어느 행정부가 이를테면은 행정부처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은 여성가족부 지금 폐지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여성가족부 공무원들 나와가지고 기자회견 합니까? 그러니까 왜 검찰은 유독 본인들은 마치 치외 법권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검수완박이나 이를테면 수사기소권,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여러 논쟁적인 쟁점이 있는 건 알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차분히 논의를 해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유독 예. 검사들만 이런 식으로 예전에 2002년 뭐 그때도 노무현 정부 때도 집단적으로 반발을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를 한다든지 왜 이렇게 특권 의식에 똘똘 사로잡혀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를 법무부를 통해서 의견을 예. 제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마치 본인들은 치외 법권인 것처럼 행동하는 게 민주당이 약간 무리하게 뭐 진행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더더욱 큰 문제다. 그러니까 분명히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여론전은 좀 공무원이라는 집단, 아무리 검찰이 뭐 검사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집단이기 때문에 해도 너무했다 뭐 이 말씀을 하신 거군요. 일단 김호수 총장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김 총장은 현 정부에서 아시는 것처럼 법무부 차관을 지내다가 총장직에 올랐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늘 그를 친정부 인사라고 불렀습니다. 예전 화면 잠시 준비했습니다. 들이 부모님께 세배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들을 할 것 같아요. 갈 수는 없고 제가 어머니 역할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비밀 이야기를 하나 하겠는데 내가 이게 악수를 하고 이게 뭘 주면 그 사람들이 꼭 잘 되더라고. 정말로 오늘 내가 이제 여러분하고 내가 손도 잡고 선물도 줬으니까 진짜 다 잘 될 거예요. 김호수 당시 법무부 차관이 2년 전에 서울 소년원에서 재수자 세배받았던 모습 화면 봤어요. 그러니까 검수완박도 김호수 총장 반대했다. 왜냐하면 김호수 총장이 야당, 그러니까 최근까지 국민의힘에서는 친정부 인사 아니냐 이렇게 꽤 비판수위 높였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네, 김호수 검찰총장이라든지 또 고검장 회의에 참석해서 검수완박에 반대한 김관정 고검장까지 친정부 인사로 꼽혔습니다만 이 사안 같은 건 검찰 조직의 존폐를 좌우하는 중대 사안이에요. 예. 검찰은 중대 범죄를 직접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 본연의 존폐, 그러니까 아예 검찰을 인정하지 않고 없애겠다는 이런 무자비한 시도에 대해서는 검찰이 반대해야죠. 이것은 어떤 특권의식의 발로도 아니고 집단 이기주의도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 점을 좀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마치 시루떡 자르듯이 일부는 경찰에 옮기고 또 일부는 공수처에 줬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검찰이 할 수 있는 것은 예. 6가지입니다. 부패, 경제, 선거, 공직자, 대형 참사, 또 방위산업. 이 6가지는 정말 고위공직자라든지 우리가 정말 거악이라고 경계해야 될 만한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6개 범죄조차도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한다면 검찰은 왜 존재를 해야 되고 또 이 6개 범죄까지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한다면 누가 웃겠습니까? 거악이 웃는 거예요. 거악이 활개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예. 검찰에서는 공개적으로 반발을 하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것을 마치 검찰이 밉다고 해서 검찰의 이기주의라든지 또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든지 이렇게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경 대변인,
네. 그러니까 검찰 얘기는 검찰 수사 금지가 유례를 찾아볼 수 없고 국민들이 불편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김호수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뭐 집단 이기주의든 어쨌든 좀 얘기는 귀를 기울여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저 목소리에. 조수진 의원의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재 이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류와 관련해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돼 오다가 그것보다 먼저 앞서는 것이 이제 공수처, 뭐 고비처 여러 이름이 거명되다 지금 이제 공수처가 만들어졌는데 예. 이 공수처가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해서 결국은 그 하나의 지청보다도 작은 규모로 현재 만들어져서 수사 기능이 사실 굉장히 왜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검찰의 기능은 여전히 그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6개 주요 기능의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것이 전부나 마찬가지고 지금도 실질적으로 경찰 수사와 검찰의 관계는 지금 그 일부분 분리는 됐습니다만 실질적인 협조 관계에서 수사 지휘를 사실상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일선 경찰들의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늘 어느 기득권을 바꾸려고 할 때는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 저항에 부딪혔었고 그리고 사실 윤석열 현 당선자도 그러한 그 저항을 했고 그리고 김호수 현 총장도 뭐 검찰의 멤버지 일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 조직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있습니다만 과거에 우리가 하나회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듯이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들을 바꾸고 예.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법을 바꾸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검찰이라고 하는 특별한 조직이 사실 집단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수사를 검사들이 직접 할 때만 투명한가 공정한가 이런 반문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수사 기소를 분리하려고 하는지 그 논의의 시작은 검사 스스로가 그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서 의문을 던졌기 때문에 이 논의가 시작된 것이고 이것이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논의와 준비가 있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결국 내일 열릴 민주당 의원총회가 분수령입니다. 지금 검찰 내부는 오늘 이렇게 공식 그 전국 검사장회에서 발표가 나올 정도로 검란 가능성까지 있다는데요.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이를 두고 대선 불복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은 사회 정의를 지키는 곳이지 정치 행위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검찰의 도를 넘은 정치 개입을 즉각 중단해 주기 바랍니다. 과도한 검찰의 권한, 그것이 기득권을 낳았고 특권을 낳았기 때문에 그 특권을 해체하고 정상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목표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결국 대선 패배에 대한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대선 불복이라는 단어까지 썼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검찰 개혁을 그러니까 검찰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거다라는 그 윤호중 비대위원장 얘기.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조국 수호, 김어준 수호 뭐 같은 얘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왔거든요. 검찰을 정상으로 돌려놓는다. 검찰이 뭐가 지금 비정상이죠? 검찰의 특권이 뭐가 있습니까? 자, 우리나라 헌법 16조에 따르면요. 검사가 기본적으로 기소권을 갖고 있습니다. 영장 청구를 갖고 있죠. 그 정신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검사가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두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검찰 조직이 있고 검찰청법에 따라서 검사들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윤호중 대변인은 검찰이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데 어떤 취해법관의 특권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검찰총장의 입장을 이렇게 밝히고 하는 것들을 취해법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게 취해법권입니까? 지금 검사들이 뭐 파업을 했습니까? 시위를 했습니까?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겁니다. 그 밝히고 결국 결정은 국회에서 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뭐 불법 파업을 합니까? 뭐 시위를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연히 자기의 조직 자체의 어떤 기본적인 헌법적 권한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 입장들을 지금 피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검찰개혁 이야기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검찰개혁은 국민의 입장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즉 검찰권을 어떻게 하면 국민의 입장에서 그 악을 척결하고 국민의 불편이 없게 할 것인가. 실제로 공수처 설치했습니다. 지난 1년간 어떻게 됐습니까? 공수처에서 기소한 건이 있습니까? 한 건도 없습니다.
1년 동안 한 건도 기소하지 못하는 공수처를 그렇게 만들자고 10여 년 동안 민주당이 주장을 해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했는데 지금 변호사들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70% 넘는 변호사들이 굉장히 수사가 지체되고 있고 실적으로 이 일반인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 또 이제 검찰의 수사권을 뺏겠다? 왜 검찰의 수사권을 뺏겠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이 뺏겠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보면 자신들이 지금 현재 피해자거나 재판을 받고 수사를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검찰 수사권, 대형 재난, 알겠습니다. 이 수사권 빼앗아서 누구한테 주겠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없이 그냥 증발시켜버리자는 게 바로 민주당의 지금 검찰개혁 아닙니까? 검찰개혁의 실상은 조국 수호고 언론개혁의 실상은 알고 보니 김어준 수호다. 국민의힘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준일 대표님께 이 질문을 드릴게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선 불복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 수사 방해하는 의도가 검수완박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화면이 좀 다음 걸로 바뀔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전 지사 관련이거나 혹은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들을 막기 위해서 검수완박한다.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일단 좀 이게 우리가 정치적 레토릭을 좀 분리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지금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정치적 조직이다, 정치적 검찰이다 얘기를 하지만은 경찰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바람보다 빨리 눕는 풀이거든요. 경찰도 알아서 잘 움직여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예를 들면 뭐 그렇게 얕은 수로 검찰의 이를테면 수사권만 없으면 우리가 저런 수사를 다 피할 수 있겠지? 이렇게 얕은 수로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다 그럼 경찰이 하겠죠. 누군가는 하겠죠. 그러면 뭐 그거를 없던 걸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레토릭이라고 보고 다만 이제 일각에서 우려하듯이 70년 동안 유지되었던 어떤 형사 사법 체계를 한 달 만에 바꾸는 것이 이게 바람직하냐 그리고 그게 충분한 수기가 됐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를테면은 뭐 언론개혁이 김어준 수호다라고 뭐 김용태 전 최고위원 같은 분은 글쎄요 뭐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하면은 그럼 조국은 이미 다 조국 전 장관은 재판받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조국 수호가 됩니까? 뭐 민주당이 조국을 수호하려고 있는 정당도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만 너무 과하지 않게 정치권에서 잘 논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조금 톤들을 좀 전체적으로 좀 서로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조수지 의원님,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도 제가 보기에 조 의원님이 이런 비슷한 발언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수사를 막기 위해서 검수완박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저도 오늘 최고위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의 목표가 바로 문재인 정권의 각종 비리를 덮겠다 이거예요. 바로 이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선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검찰이 지금 할 수 있는 6개 범죄, 부패, 경제, 선거, 공직자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지금 표 아주 잘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대장동 몸통 이재명 전 경기지사입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몸통인 대장동 부패 게이트 수사 못해요. 그리고 김혜경 씨 경기도민 세금 유용 의혹 사건도 수사 못해요. 공직자 부인이니까.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선거 공작 의혹 사건 이것도 수사 못합니다. 선거 관련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처구니 없는 것이 이 말도 안 되는 검수완박 법안을 대표 발의한 사람이 바로 황운하 의원입니다.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의혹 사건의 관련자예요. 피고인이란 말입니다. 피고인이 뉘우침도 없이 검찰의 수사권 완전히 짓밟겠다고 지금 나선 거예요. 이건 정말 최소한의 도리도 없다. 저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복 대변인도 다른 발언 큐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피고인들이 막으려고 그런다. 참 상식적인 국민들이 이해를 하실까 모르겠습니다. 현재의 검사 제도가 검찰 제도가 문제가 없으니 이것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는 것이 저는 맞는 말씀일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가 군대를 개혁하고자 할 때도 늘 저항은 있었습니다. 자칫 쿠데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을 등에 업고 우리는 바꿔왔거든요. 이번 문제도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떤 비리를 했는지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그 탈원전 문제 산업부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부 재판도 하고 있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문제 이것도 이미 재판이 수사 끝나고 재판까지 가고 있어요. 이것 이외에 어떤 것들이 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또 배우자 문제 이거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할 겁니다. 예. 다만 당선자 측에서는 당선자이기 때문에 당선자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뭐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형사소추가 면제되니까 그 부인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훼손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의자들이 자기들을 보호하려고 이런 법을 낸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전 용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과연 이 시점에서 검찰 개혁이 필요한가 이 고민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한 달 만에 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었고 공수처, 고비처도 민주당만의 주장이 아니라 양당 모두의 주장이 지금 이렇게 사실 설있게 만들어진 것인데 검찰 개혁에 대해서 왜 수사권을 기소권을 검찰에만 줬을 때 이런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변명을 하시든지 해야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공무원 조직이 이렇게 그 반발하는 모습은 국민들 눈에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 체제가 비판받아 싸다. 저는 동의합니다. 왜? 바로 이런 이재명 전 경기지사 관련 의혹이라든지 또 문재인 청와대 관련 수사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속도감 있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그만큼 유발시킨 겁니다. 검찰은요, 수사를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 신속성이 빠지면은 검찰의 수사력은 생명을 잃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지금 김호수 검찰 체제, 현재 검찰이 잘못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검찰 본연의 기능을 완전히 짓밟겠다? 이것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것, 권력의 눈치를 받지 않고 제대로 하는 것이 바로 검찰 개혁의 요체입니다. 바로 이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욕 얻어먹고 비판받는 겁니다. 그런데 172석의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국민의힘으로서는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처리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이걸 처리를 할 거냐 말 거냐. 윤석열 당선자가 취임하고 나면 대통령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뭐 검찰주의자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일반적인 대통령들이라면 국민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거부권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저 양반은 그럴 것 같거든요. 저 양반은 그럴 것 같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저 양반은 바로 윤당선 얘기하는 거겠죠. 일단 오늘 박범계 장관도 정치 보복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내에 하겠다는 건 결국은 윤당선이 대통령이 취임하면 저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해석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국가의 중요한 형사사법 체계를 한 당이 중심으로 해서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가 공직선거법이나요. 이런 국가의 중요한 시스템은 사실상 여야의 합의에 따라서 처리해왔던 게 그동안 관례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 선거법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또 공수처 여야가 함께 합의했다고 그러시는데 공수처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켜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 중요한 지금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를 이룬 이 검찰 이 기소권 이것도 지금 여당 단독으로 지금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과연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올바른 것일까요? 세상에 어떤 면에서 보면 절대선인 제도는 없습니다. 즉 현재 어떤 상황에서 여야라는 국민의 어떤 뜻을 반영하고 있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야가 합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자신들의 의석이 많다고 이런 중요한 문제를 임대차 3법, 공수처법, 선거법 다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자, 이제 와서 또 이제 선거법을 검수완박을 또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부분들을 저는 만약에 통과될 경우에 또다시 이거를 그냥 용인했을 경우에 앞으로 어떤 혼란이 있을 것인지 저는 이거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심대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통과시켜봤자 다음 되면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생깁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 지난 그 윤석열 당선이 나올 때부터
검수완박 때문에 결국 윤석열 당선이라는 이런 상황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걸 또 반복하겠다고요? 글쎄요,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보실까요?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검수완박 속도전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추진해왔던 검찰개혁이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방향, 과정, 태도가 올바르지 않았던 개혁 추진이 이렇게 참담하고 뼈아픈 결과를 낳았다는 점. 5년 내내 지금 하겠다고 했는데 50일 내에 그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며 단독 강행을 해야 되는데 지방선거 앞두고 단독 강행을 했다가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 건지. 화면 보신 것처럼 김주일 대표님, 몇몇 의원들은 반대하고 있어요. 속도전에 대해서. 근데 내일 의원총회에서는 뭐 강행 처리로 의견을 모아질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면 민주당 또 강경파에 끌려가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렇게 좀 신중론을 펼치시는 분들의 의견을 민주당은 조금 소중히 좀 받아들여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어쨌든 검찰 개혁이라는 대의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 속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특히 한 달 만에 이거를 하는 것이 물론 임기 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지속을 해왔지만은 예전에 저는 이게 생각이 납니다. 열린우리당이 과거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을 했고 거기에서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었는데 예. 강경파 같은 경우는 국가보안법 폐지, 법 자체를 폐지하겠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고 온건파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찬양 고무죄 정도 한두 개만 이렇게 조항을 삭제하자라고 했지만은 결국은 강경파의 목소리 때문에 국가보안법의 독소 조항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완벽하게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정말 이 시점에 옳은 것인가, 그리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약간 디테일한 문제까지도 민주당이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 뭐 방금 정무적인 얘기지만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예.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이렇게 강행을 했을 경우에 어떤 우려들 이런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귀 기울여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요즘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류의 목소리만 있고 나머지의 어떤 비주류의 목소리가 제대로 당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한번 새겨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강경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듣지만 저희는 뭐 언론이니까 팩트도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복귀영 대변인. 황운하 의원, 지금 검수완박을 최선봉에서는 황운하 의원이 문명국가 가운데 검찰이 직접 수사권 행사하는 나라는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 OECD 35개 중에 가운데 27개가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럼 세계적인 추세는 아니잖아요. 예, 저 부분은 뭐 과거에 이미 팩트 체크가 된 부분인데 요 근래 이야기였다면 아마 그 뭐 파악을 잘 못하고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결국은 제도에 대한 선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수가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맞는 것은 아닌 거고 예. 하나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특성 때문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검찰 수사가 갖는 공정성에 대한 의심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지나친 횡포 이런 것들을 바로잡자라는 차원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라는 것이 이제 지금은 이제 검수완박이라는 좀 부정적인 용어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지방선거에서 불리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강행 처리했을 경우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당선자께서 5월 10일 날 취임이 되고 나면 윤석열 당선자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갖고 계시고 그 전에 하신 말씀 중에서도 오히려 검찰의 현 기능을 확대시키고 공수처의 기능을 검찰로 가져오는 이런 부분까지도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되면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하기 때문에 좀 짧더라도 좀 무리하더라도 이 개혁의 과제가 지방선거의 승패보다 더 중요한 것 아니냐라는 인식 속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검찰 개혁에 대한 대의는 모두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갖는 여러 가지 섬세한 부분 또 지방선거라든지 또 좀 지나치게 속도전을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라든지 이런 목소리들이 내부에 있는 것은 솔직한 사실입니다만 어떤 것이 더 역사적으로 중요한가라는 판단을 민주당에서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에 검수완박에 대해서 부패가 판을 칠 거다. 부패 완판이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었죠. 검수완박 질문에 대해서 최근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대검이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공식 반대 입장 냈는데 나는 이제 검사 그만둔 지 오래된 사람이고 형사사법제도는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나는
국민들 이제 먹고 사는 것만 신경을 쓰랍니다. 일단은 윤 당선인 저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오늘 인수위에서도 사법 체제를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했어요. 네. 노수진 의원님. 우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을 믿겠다는 것이죠. 어느 국민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횡포를 가만 보겠느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도 양식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지난 3구 대선 결과 어떻게 나왔죠?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절대 다수라는 의석의 힘만 얻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국민의 실생활과 동떨어진 것만을 하면서 3구 대선 결과가 이렇게 이어졌어요. 6일 지방선거 앞두고 이런 모습이 일어나는 것, 힘없는 저희로서는 뭐 하겠다면 해봐라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황운하 의원에게 저는 굉장히 이거는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명국가 어디에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한 나라는 없다. 최소한 국회의원이라면 사실에 부합하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사실에 부합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꺼내야만 그 주장이 어느 정도는 파고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명국가라기보다는 선진국 대부분이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비슷한 나라들은 전부 다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형사법 체계라는 것은 그 나라의 고유한 전통이라든지 법과 관련한 어떤 그 관습 같은 거를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전혀 팩트에 부합하지 않는 이야기를 국회의원이 한단 말이죠. 이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비판받는다. 이렇게 세계를 운운하면서 가짜 뉴스를 양산하면 세계적 망신을 당합니다. 그 지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의 논의에 대해서 저는 잠시 이렇게 기다려달라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명분은 윤석열 당선자께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어도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면 저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을 것 일단 같아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도 뭔가 확약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려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면 이미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된다라는 어찌보면 약간은 조급한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안심하십시오.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면 저는 충분히 시간을 끌고 국민들과 함께 의논해서 검찰 개혁의 방향을 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찰에서 수사권을 떼어내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민주당인데요. 일단 오늘 김호수 검찰총장 직을 걸겠다, 이렇게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전국 검사장회의 회의 결과 얘기까지 속보로 만나봤고요.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제 윤 당선인 얘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2위부터 지금 만나볼까요? 윤 당선인은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 경북을 찾았습니다. 다시 오겠다는 말을 지키기 위해서라는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화면부터 볼까요? 제가 3월 달에 이 안동에 유세를 왔을 때도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께서 오셔서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이 열렬하게 지지해 주신 덕분에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대한민국과 또 우리 안동의 발전을 위해서 내몸 바쳐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할까요? 우리 상주 문경 시민 여러분, 경북 도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거의 뭐 대선 유세급 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윤 당선인은 안동 지역의 유림과도 함께 했는데요. 자신을 경북의 아들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예, 제게도 이 안동과 이 경북이 제 마치 거기서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 고향과 같은 그런 생각을 주게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를 안동의 아들 그리고 이 경북의 아들로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 일정 첫 번째로 뭐 안동 그리고 여러 일정들을 소화한 윤 당선인입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경북의 아들이라는 표현까지 썼고 지역 순회 첫 일정으로 TK 대구 경북을 찾았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뭐 대한민국의 아들이니까 뭐 각 지역 가서 다 아들이라고 그래도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아마 이제 지금 오늘부터 이 지역 방문을 나선 것은 그동안 이제 인수위를 통해서 큰 틀의 이제 국정 과제를 이제 설정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본인이 이제 그러니까 이 대선을 거치면서 각 지역을 방문하면서 약속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꼭 다시 와서 확인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 남대문 시장 가고 뭐 등등 약속한 거는 이제 시행을 하겠다. 아마 그런 뜻에서 그런 방문하는 것 같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울진 산불 이런 것처럼 그렇죠. 약속 이 지키는 차원이다. 그러니까 이 대선 전에하고 대선 후에 다른 것은 일단 대선 후에도 이렇게 찾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대선 때 자신이 제시했던 여러 가지 약속들을 반드시 지켜내겠다. 이런 저는 의미에서 이제 지역 방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아마 이제 TK가 시작했지만 아마 전국적으로 이번 이제 취임식 전까지는 방문을 하면서 본인이 앞으로 해나갈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보고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종 의원님 말씀은 사실 윤석열 당선인 후보 시절에 뭐 광주의 쇼핑몰을 공약했다든지 그러니까 당선인 신분인원은 최초로 지역 순회 일정을 하는 게 본인이 얘기했던 말을 행동으로 좀 옮기겠다 이런 약속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뭐 두 분 다 이제 국회의원 해보셨지만 하고 계시지만 이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면 제일 중요한 게 당선 후 인사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볼 때는 당선하기 전에는 고개를 막 90도로 숙이는데 예. 당선하고 난 뒤부터는 이게 안 숙여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항상 정치인들은 당선 전보다 당선 후가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저기가 안동시장인가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윤 당선인이 당선인 신분으로는 최초로 지역 순회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구 경북 일정 가운데는 내일 윤 당선인이 드디어 박 전 대통령을 만납니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로 얽혀있는 윤석열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가 관심거리입니다. 제가 아무리 뭐 공직자로서 제 직분에 의한 일이었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또 정서적으로는 대단히 그 미안한 그런 마음을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요일에 박근혜 대통령님 만나신다는 속보 나왔는데 글쎄요, 화요일 날 오후 2시인가? 화요일 날 아마 오후에 일정이 잡힌 것 같습니다. 사실 국정농단 수사로 좀 얽혀있다. 수사를 지휘했던 윤 당선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과 만남이 중요할 텐데 근데 조수진 의원님 뭐 네. 국민의힘 내부 얘기도 좀 여쭤봐야 될 게 이게 사실 의미가 있다면 엄청 큰 거고 또 없다면 뭐 단순한 전직 대통령 예방이고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네, 우선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와 경북을 찾아요. 예. 그렇다면 당연히 대구 달성에 머무르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야죠. 만약에 찾아가지 않는다면 이거 자체가 의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가는 인사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박근혜 대통령과는 어찌됐든 전 정권 수사로 인해서 얽혀 있단 말이에요. 검사로서는 전 정권 비리 의혹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정치는 또 다른 영역이에요. 수사 때 검사로서 수사를 한 것과 그리고 또 대통령, 차기 대통령으로서 어떤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푸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로 인해서 행여라도 혹여라도 갈라져 있다면 갈라져 있는 분들을 봉합하고 치유하고 하나로 모으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할 일입니다. 그리고 간 김에 또 한 가지는 대통령 취임식 때 아마도
초청장을 보낼 테니 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예. 네, 이것은 박주선 취임식 준비위원장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97년 대선 후,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대통령 취임식에는 전두환 대통령 부부도 참석을 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역시 지극히 해야 되는 어떤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 회복을 기원하고 정치적 언급은 최대한 삼가할 것이다. 라는 주변의 전언도 있는데 다음 화면을 좀 볼까요? 일단 김준일 대표님. 예. 윤당선인에게는 초반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임기 초반이. 그렇다면 일단 대구 경북 지역에서 본인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좀 더 커야 국정 동력이 생긴다. 그런 의미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이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장 이거는 좀 해묵은 거니까 풀자 이런 뜻으로 좀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일단 말씀하셨듯이 지금 윤석열 당선인한테 중요한 거는 본인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지만은 국민 통합. 그 중에서도 이제 여기에서는 보수 통합이겠죠. 예. 그래서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보수 진영의 감정이라는 거는 연민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연민이라는 거는 결국은 안 됐다, 짠하다, 물론 잘못한 게 있을지라도 그런 감정들이 지금 섞여 있는데 여기에서 대통령 당선인이 좀 폭넓게 품어주고 이제 수용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가 아마 지금 이번 방문의 목적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현직 당선인 이제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이 자기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안부도 묻고 이런 것이 전혀 정치적으로나 본인한테 나쁠 게 없으니까 굳이 여기서 각을 세우거나 그럴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얘기했듯이 정치적인 메시지보다는 서로 덕담이 오가고 서로의 이해관계를 서로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어떤 대화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 화면이 바로 대선 후보 시절에 박정희 전 대통령 구미생가를 찾았던 모습인가요? 과거 화면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보고 왔습니다. 이 정치권에서는요. 그런데 윤당선인의 지역 순회 일정 첫 행보가 TK이기 때문에 이 지방선거, 특히 대구시장 선거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못다한 이러한 꿈들을 저의 고향이자 유영아 후보의 고향인 이곳 대구에서 유 후보가 저를 대신하여 이루어 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메시지에 대해서 여전히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렇습니다. 좀 부적절합니다. 어떤 면에서 부적절? 그거는 비전 여러분들 판단하십시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음과 또 윤석열 당선인의 마음을 함께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구는 국민의힘 내부 경쟁이 정말 치열하거든요. 근데 김재현 최고위원은 본인은 윤석열, 박근혜 두 사람의 마음을 다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 홍준표 의원은 유영아 변호사는 시장보다 비서관이 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셔야 한다. 뜬금없다라는 이제 견제까지 시작을 했는데 근데 내일 윤당선이 가면 박 전 대통령 사저에 가면 분명히 유영아 변호사도 같이 동석을 할 거잖아요. 이게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 이런 전망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일의 만남이 향후 대구 지역 정치 구도에 저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만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대구시장 이제 지금 경선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대선 후보급인 이제 홍준표 의원이 지금 나가고 있죠. 예. 또 이제 최고위원 하신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금 전 최고위원 나가 있습니다. 그게 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격적으로 밀고 있는 유영아 변호사가 나가 있어요. 사실상 이제 3파전의 어떤 형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 문제는 내일 이제 만약에 지금까지는 사실은 저 동영상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저는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만약 윤당선인과 이제 박 전 대통령의 만남은 사실 이제 보수의 화해 이런 측면에 또 이해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어떤 면에서 구속시키고 구속당했던 사람이 만나서 어떤 면 정치적으로 화합을 한다고 했을 때는 보수의 통합이 어떤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만약 거기에 유영아 변호사가 배석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건 저는 상당하리라 봅니다. 왜냐 지난번 대선 때 사실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윤당선인을 끝까지 돕지 않다가 마지막에 한두 번 정도 선거 유세에 도운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이제 그게 또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제 중간에 어떤 면에서 보면 양쪽 다 이제 관계를 가진 분이 계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마 이 만남 이후에 대구의 여론의 변화 거기에 따라서 저는 대구시장
내부 경선 분위기도 상당히 달라지지 않을까. 또 향후 다음 총선을 겨냥해서라도 예. 박 전 대통령의 이런 활동 자체가 저는 대구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은 충분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구 중심으로 좀 살펴봤다면 복귀양 대변인님, 네. 크게 봤을 때 서울 경기에 미칠 영향, 윤당선이 대구를 찾아서 박 전 대통령을 찾았다. 이런 것도 좀 고려해봐야 될 지방선거 변수인 것 같아요. 서울까지 저 영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보수 통합을 이뤄내는 어떤 이런 계기가 된다라고 하면 뭐 약간의 그 영향은 있겠습니다만 서울 경기는 근본적으로 좀 대구 경북과는 다르기 때문에 예. 큰 영향은 없을 것처럼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이 당선자께서 법적으로는 사실 아무런 권한과 제재 사항이 없어요. 현직 대통령이었으면 지금 만약에 예민한 시기에 그 대구를 간다라고 하면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고 할 텐데 아마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하고 뭐 언론인분들이 판단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런 행보가 지나치게 넓게 이렇게 펼쳐지면 자칫 지방선거에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조심해서 그 앞으로의 행보 계획을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윤당선인이 박 전 대통령을 만납니다. 저희가 이 뉴스 내일도 잘 준비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당선인의 대구 경북 방문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5위 제목 그대로입니다. 주말 새 꽤 이슈가 됐던 얘기인데 수감 중인 정경심 교수가 지난주에 딸 조민 씨의 부산대, 고려대 입학 취소 결정이 연이어 보도된 이후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관련 영상 보겠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심판 받으셨는데 신경 어떠세요? 너무 아프고 가족분들과 어떤 말씀 나누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7년 구형 잘... 개인적으로는 좀 잔인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건강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예전에 대형 사고 후유증으로 항상 힘들어 하셨었는데 최근에 좀 이번 일로 악화가 된 상황이어서 걱정이 많이 되고요. 주변에서는 어머니가 수사를 받고 있는 저를 보호하려고 자신이 하지도 않은 그런 일들도 다 했다고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어머니한테 저는 자식이니까. 김준일 대표님, 사실 저도 좀 기억이 납니다만 정경심 교수가 본인 재판 때도 중간중간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재판을 좀 미뤄진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알려지기로는 뇌출혈 의심 판정을 받고 정밀 검사 중이다. 지난주에 그 딸의 연이은 입학 취소 결정이 알려지면서 이게 좀 심리적인 충격 많이 컸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뭐 아무래도 딸 가족 간의 일이니까 특히 딸이 어떤 뭐 저런 처분을 받았을 때 받았을 어떤 충격 같은 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재판 중이다. 그랬으면은 뭐 형을 가볍게 하려는 언론 플레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은 뭐 수감 중이잖아요. 형을 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언론 플레이라고 볼 여지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실제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를 이제 뭐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인간적인 어떤 연민의 감정을 느낄 수는 있는 거죠. 이를테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인간적인 연민을 느낄 수가 있는 거고 그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보수 지지자들이 연민을 느끼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물론 국정농단을 해서 물론 굉장히 뭐 문제가 있었지만은 또 수감된 것에 대해서는 또 연민을 느끼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뭐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일종의 연민, 뭐 좀 불쌍하다 뭐 이런 측면이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조 전 장관 지지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숫자로도 좀 나타난 게 있어요, 조수진 의원님. 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금은 10만 명이 훌쩍 넘었겠죠, 5시 기준. 뭐 정경심 교수의 건강 악화 혹은 조민 씨의 입학 취소가 알려진 뒤에 취소 처분을 철회해야 된다. 뭐 이런 부산대 얘기까지 좀 국민청원에 등장을 했어요. 네. 저는 지금 이 소식을 들으면서 참 답답합니다. 우리가 이른바 조국 사태가 대한민국을 강타한 것이 2019년 8월이었어요. 예. 그런데 4년째 지금 우리는 조국 전 장관 사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분열하고 있는 겁니다. 무려 4년째란 말이죠.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시용 스펙은 7개가 모두 허위라는 것이
대법원까지 확정된 판결 내용이에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4년째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정상적인가?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고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는지를 정말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 보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국 전 장관 부부가 딸을 의사 만들기 위해서 입시용 스펙을 7개를 허위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입시에 활용을 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피해자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것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것은 무슨 보수와 진보의 거창한 대결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반성하는 그런 문화가 조금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론전은 확실합니다. 여론전은 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최근 SNS에서 조국 전 장관의 그 질문, 그러니까 윤 당선인이 이제 만족하시냐 이 물음에 왜 그걸 당선인에게 묻냐 이렇게 반박을 했었죠, 지난주에. 그런데 오늘 방송인 김어준 씨가 윤 당선인 측에 이렇게 재반박을 했습니다. 그것을 왜 당선인께 물으시는지 좀 의아한데요. 납득이 되십니까? 조국 장관의 자녀에 이르기 때문에 당선인께서 대답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선자에게 물어야죠. 그러면 본인이 검찰총장일 때 그런 수사를 한 거 아닙니까? 본인 가족을 압수수색할 때 그때 그 기준으로 모든 장관들, 공직자에 대해서 그 기준을 적용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권력형 비리가 나왔습니까? 결국은 동양대 여름방학 공서상, 다른 고등학교 체험학습 이런 걸로 엄마는 4년 동안 감옥에 간 거 아니에요. 다른 고졸이 됐고. 누구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김원준 씨 말고도 오늘도 조 전 장관이 SNS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검찰을 내건 살아있는 권력 수사 방식과 행태는 본인 인사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해서도 적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당연한 표현 같습니다. 조금 전에 윤석열 당선자께서 내가 공무원일 때, 검사일 때 어쩔 수 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던 이러저러한 의혹들을 다 수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의심을 사실 국민들로부터 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지금은 저렇게 자녀 입시 비리 문제로 축소되어 있지만 사실상 보면 검찰개혁의 맨 선두에 섰던 그 당사자로서 사실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것이 검찰개혁의 그 시선에서 바라볼 때 정치적 피해자다라고 하는 시각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또 나오는 장관 후보자, 총리 후보자들에 대해서 언론에서 나오는 이런 의혹들이 있으면 모두 다 그것을 다 수사할 것인지 그런 잣대로 삼는다면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라는 어떤 항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실 검찰개혁에 앞장섰다가 온 가족이 순환을 겪는 이 모습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어떤 아픈 현실이지 않느냐, 한 단면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윤석열 총장이 구속시켰나요? 자, 제가 최소한 법 상식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검찰은 수사하는 기관입니다. 수사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그걸 받아보고 영장을 발부하는 데가 어디죠? 법원입니다. 예. 물어보고 싶으시면 판사님한테 가서 여쭤보세요.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 구속 누가 시켰습니까? 형 누가 했습니까? 1심, 2심, 3심 누가 했습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했나요? 1심 판사, 2심 판사, 대법관들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 가서 물어봐야죠. 김호준 씨가 왜 이분이 지금 윤석열 당선인한테 물어보나요? 조국 전 장관이 당연히 법을 잘 아시는 분이 왜 윤 총장한테 물어보려고 그러나요? 뭐 그렇게 가벼운 혐의였으면 4년 나올 리도 만무하다 이 말씀. 제가 그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게 있다면 정치적 피해자라면 당연히 1심, 2심, 3심 법원에서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김칠준 변호사 있잖아요. 그분이 왜 주장을 안 했겠습니까? 왜 법원이 안 받아들였겠습니까? 워낙 팩트 자체가 정확하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그거를 기소한 검찰이 잘못했다? 우리나라 검찰이 다 구속시키고 대법원까지 다 형량 때립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다 검찰이 기소한 것들을 법원이 판단해서 결정하는 거 판사들이 하는 겁니다. 제발 윤 총장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조국 전 장관이나 김원준 씨는
판사님한테 여쭤보세요. 형량 때렸다는 건 뭐 구형 이런 걸로 좀 순화할게요. 예. 네. 조수대 의원님 이제 같이 여쭤볼 텐데 이 얘기도 지금 아까 조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지금 조국 사태, 이른바 조국 사태가 4년 가까이 되니까 피로감도 있고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다라고 하셨는데 배우자 김건희 여사 상장 사진이 이게 또 상장을 본인 SNS에 올리니까 이게 바로 조민 씨를 대놓고 조롱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누리꾼의 반응도 있는데 글쎄요. 뭐 이건 뭐 누리꾼의 의견이긴 합니다만 중간 정리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김건희 여사의 행동은 조금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하. 왜냐면요. 예. 이제 공인이거든요. 대통령 부인 되실 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이것을 누군가를 조롱하는 거로 받아들였다면 그리고 논란이 된다면 이 부분은 잘못됐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예. 그러나 다만 조국 전 장관 아주 정말 저는 어떻게 조국 전 장관 같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조국 전 장관이 지금 SNS에 쓰고 있는 글 예. 마치 아무 잘못이 없는데 검찰 수사로 인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누명을 썼다는 식으로 항변을 하고 있거든요. 예. 다른 사람 같으면요. 부끄러워서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합니다. 그런데 전혀 뉘우침이 없잖아요. 반성의 기미조차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검찰 개혁의 요치는 검찰에게 중립성을 부여하는 것이에요. 정권이 검찰의 중립성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늘 흔들렸고 그래서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겁니다. 예. 그런데 검찰 개혁을 외치려면 더더군다나 검찰에 수사받을 일을 안 하고 검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검찰 개혁을 주장했다는 거하고 대학 입시 비리 저지른 거하고 그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죠? 전 도무지 조국 전 장관 그리고 그 지지자 그리고 여전히 조국의 강을 넘지 못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일단 뭐 김건희 여사 얘기까지 있는데 저 해당 상장은 조민 씨 입학 취소 결정이 나기 전에 있었던 얘기 앞서 자막으로도 지나갔는데 그 부분 사실관계도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제, 어제 윤당선인이 초대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는데 이 인물도 포함이 됐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초대 장관 후보자 8명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원희룡 전 지사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 될 국토부 장관에 깜짝 지명이 됐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입니다. 우리 서민과 중산층들이 정부의 실패로 인한 집값의 장벽이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현대판 신분 계급이 되어버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의 아픔과 미래에 대한 절망을 똑같이 공감하면서 정직하게 접근하고자 합니다. 뭐 집값을 단번에 잡을 수 있다거나 정부의 정책 수단 몇 방의 조치로 시장을 제압할 수 있다거나 그러한 오만하고 비현실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요. 한 발 한 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희룡 장관 내정자는 과거 대장동 1타 강사로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관련 영상도 잠시 만나볼까요? 이재명 지사가 계속 거짓말들을 많이 하네요. 대장동이 개발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은 자기는 공공개발하려고 그랬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바로 이게 거짓말입니다. 민간개발 주장한 거 너잖아. 희룡이 이재명의 압승에다가 점 하나를 찍겠습니다. 압송시키겠습니다. 대선 기간 내내 이재명 전 지사를 겨냥했던 원희룡 장관 내정자인데요. 그 구자동차장. 네. 국토부 장관이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부동산이었기 때문에 꽤 중요했는데 전문성 없지 않냐, 국토부 경험 없지 않냐 이런 비판도 좀 동시에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대장동 1타 강사였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큰 부동산 문제 1타 강사가 한번 돼봐라. 근데 부동산 문제를 잘 해결을 해낸다라면 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이고 이 차기 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이제 기회도 잡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장동 1타 강사를 잘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복귀양 대변인님, 민주당에서는 바로 윤핵관 아니냐, 보훈 인사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긴 한데
오늘 아까 원전지사 원희룡 장관 내정자 얘기 앞서 잠시만요. 죄송한데 앞서 그래픽 한번 다시 보여줄까요? 비판 목소리도 있었는데 정부 집값 실패로 집값 못 잡으니까 현대판 신분 계급이 됐다. 지금 시장을 정부가 제압할 수 있다는 오만하고 비현실적인 접근을 하지 않을 것. 원전지사가 윤핵관이든 아니든 이 분석은 맞는 얘기 아닌지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예, 가슴 아픈 대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시장을 제압한다라는 접근이 아니라 시장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율을 할까라는 측면은 제압과는 다르지만 저는 정부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인데 완전히 시장에 맡겨버리겠다라는 말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 원희룡 지명자가 사실 전문가는 아닌데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센스는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장동에 대해서 공격을 했는데 저는 그 부분이 검증 과정에서 본인에게는 부메랑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장동의 그 전면에 공격을 했던 그 부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뭐 저 공공개발 본인이 주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민간개발 주장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팩트에 어긋나는 주장들이고 그리고 본인도 제주지사로 있을 때 여러 가지 민간 개발에 대한 승인들이 있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시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업추비 관련해서도 본인이 지사로 있었으면서 공격을 했었는데 본인 업추비도 아마 이번에 많은 부분 이렇게 업추비라는 건 업무 추진비입니다. 업무 추진비. 그 검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공격을 했던 것들이 상당 부분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원희룡 그 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국민적으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찌됐건 깜짝 발탁이면 분명하고 원전지사가 국토부 장관에 내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집값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원전지사 원희룡 지명자가요. 그런데 과거 제주지사 시절에 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3배 이상 올랐다 이런 사연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제주도지사 가면서 사실은 도지사 관사에 살 수가 있었는데 3,000평이 돼요. 직원이 한 15명 정도 되는데 가서 저희가 서울 집을 전세를 내놓고 관사에 살면 되는 거는 관사가 다 도민의 세금이고 우리 둘을 위해서 이걸 쓰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관사를 영구적으로 어린이 도서관과 평생교육관으로 내놨고요. 대신 서울 집을 팔고 제주 집을 샀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팔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왠지 서울 집이 좀 더 많이 오를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근데 저희 후보가 제주에 집을 샀는데 왜 그거를 처분을 안 하냐고 하도 압력을 넣어서 그때 시세보다 싸게 8억 3천에 팔았는데요. 지금 6년 만에 그게 26억이 됐거든요. 목동이에요. 그래서 사실 속이 쓰립니다. 8억에서 26억이 됐다. 물론 정확한 시점은 좀 더 따져봐야 되는데 앞서 그 원희룡 내정자의 배우자에게는 26억 원까지 지금 시세가 올랐다. 공직자로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 뭐 이 얘기가 좀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희룡 지금 지명자가 이제 서울 양천에서 국회의원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출신이 제주도 지역이기 때문에 당시 제주지사로 내려갔을 때 그때 이제 지금 양천 목동에 있는 집을 그때 이제 팔고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8억인가 정도 이제 했는데 지금 그게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 이제 부인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전세라도 주고 가면 지금 값이 올랐을 텐데 근데 이제 아마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 관사도 그게 워낙 크니까 그걸 이제 지역 아동업체나 이런 데 이제 내주고 본인은 따로 이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제주도에 따로 조그맣게 집을 마련했고 뭐 그것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정부의 관료들 중에서 끝내 강남에 있는 집 2채를 안 팔고 그만두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비서실장분은 청주집을 팔고 서울집을 놔뒀다가 지금 또 그게 충북지사로 또 출마를 하시겠다는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걸로 비춰보면 원희룡 지사의 처분이 저는 공직자로서는 바람직한 처신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김주일 대표님, 어제 윤당선인이 국토부 장관 말고도 8명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 지금 벌써 논란거리 한 분이 있어요. 복지부 장관이 10년 전에 썼던 칼럼인데 결혼과 출산은 애국이고 암 치료 특효약이다. 이게 온 국민이 중매쟁이로 나서야 한다. 그것이 바로 애국이다.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예, 뭐 그냥 딱 보기만 해도 부적절하죠. 저 뭐 칼럼이 부적절한 것에 대해서는 뭐 이거 진보 보수 이건 뭐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만약에 이제 장관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크게 문제가 되는데 저거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이 청문회장에서 뭐 적절히 소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얼마나 이제 이분이
어떤 직무 수행 능력이 있느냐 그 부분일 것 같은데 지금 문재인 죄송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40년지기 친구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예. 그래서 대학은 다른데 어쨌든 경북대 의대를 나오고 그래서 대학은 다르지만 오랜 친구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강하게 작동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굉장히 큽니다.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그 보건과 복지가 있는데 맞아요. 사실은 복지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복지를 전공하신 분들이 그동안은 장관이 많이 됐는데 의사가 지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그러면 복지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이거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검증의 대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제 발표된 1차 장관 내정자들 얘기 인물별로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앞서 대구시장 얘기를 해봤는데 2달도 채 안 남은 지방선거 얘기 경기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경기도지사의 출사표를 던진 유승민 전 의원과 김은혜 의원이 오늘 이른바 오세훈 쟁탈전을 벌였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요. 두 사람이 작년 서울시장 선거 때 유세에 나섰던 모습 잠시 준비를 했습니다. 벌써 축하하면 안 돼요. 꼭 찍어주이소. 네. 할머니 안녕하세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지난 4년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뺏기셨습니다. 이번 선거는 빼앗기면 안 되는 선거입니다. 빼앗긴 여러분들의 권리를 되찾는 선거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서울 경기가 좀 붙어 있고 그리고 오세훈 현 시장이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서울시장 후보가 됐기 때문에 유승민, 김은혜 두 사람은 각자 오세훈 시장과의 깊은 인연을 오늘 강조했습니다. 예, 오세훈 시장님과는 23년째 인연이고요. 제가 제 입으로 원팀이라고 강조 안 해도 이미 오세훈 시장과 제 관계는 아주 돈독해 왔고 또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서울시의 당협위원장님들이 다 다른 후보를 도울 때 저는 처음부터 오세훈 후보를 당시에 도왔습니다. 오세훈 시장과는 재보궐선거 기간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함께 설득하고 그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발로 뛰는 도지사가 제가 가장 유력하다고. 가장 가까이서 호흡 맞췄다 김은혜, 23년째 인연이다 유승민, 가운데 오세훈 시장이 있고요. 구자영 차장, 누가 더 친합니까? 글쎄요, 오랜 인연으로 보면 이제 유승민 후보가 좀 친해 보이긴 하는데 가장 가까이에서 이 호흡을 맞춰왔던 것은 또 이제 김은혜 후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오 시장 본인만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저렇게 오 시장과의 관계를 자꾸 언급하는 이유는 이 경기도지사는 대선에서 약 5% 정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뒤졌던 그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서울에서 5% 정도 앞섰던 이 오세훈 시장과 이 드림팀이다. 드림팀을 일굴 최적임자가 나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지금 당내 경선이 사실상 이제 본격화됐기 때문에 당내 경선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당에서 지금 서울시장 이 재선 사실상의 4선입니다만 가장 유력한 오세훈 시장과 호흡을 맞출 파트너가 내가 이 적임자다. 이제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이 당내 경선을 좀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기 위한 이 오심팔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심팔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 의원님, 새로운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물론 다 후보들마다 다 이걸 우열을 매길 수 없고 오차범위 내인 후보들도 꽤 많아요. 김은혜, 유승민, 김동연, 안민석, 염태영.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야 다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포함이 됐는데 이 판세를 보면 김은혜 의원이 생각보다 표심이 좀 많이 모이고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겁니까? 네, 제가 조만간 오 시장 만나서 꼭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좋은지 제가 다음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번 선거가 보면요, 결국은 이제 이심이냐 윤심이냐 이런 것들이 박심이냐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후광 효과, 병풍 효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대구시장 선거도 사실은 박심의 효과가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경기도 지금 선거 같은 경우는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윤심 논란이 상당히 있죠. 또 이제 아무래도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심이 누구한테 작용하느냐 이게 상당히 이제
지금 돋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심이라는 건 이재명 전 지사 그렇죠. 말씀하시는 이재명 그 고문의 이제 어떤 지원이고 지금 사실은 보면 김은혜 지금 의원이 저렇게 뜨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아마 윤심의 어떤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인수위 대변인을 당선인 대변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김은혜는 윤석열 뭐 이런 이제 연상의 이미지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은 사실 경기도에 연고가 없습니다. 계속 이제 그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하다가 그동안 사실은 또 윤석열 당선인과 함께 선거운동도 막판에 한두 번 정도 유세를 했을 따름이지 그 이후에는 선거운동을 나타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원들이나 이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아직 지명도나 어떤 지지도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지 않겠는가. 근데 국민의힘은 50대 50입니다. 당심 50, 여론사 50이기 때문에 누가 또 당심에서 앞서느냐 아마 이런 것들도 상당히 앞으로 좌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경기도 국민의힘 내부 얘기도 좀 더 집중해서 만나봤습니다. 오세훈 시장 얘기까지 해봤는데요. 조금 더 국민의힘 내부 얘기를 집중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바로 넘어갑니다. 예, 작년 말부터요. 가로세로 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는 끊임없이 이준석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최고위가 최근 강용석 변호사의 표결, 그러니까 복당 여부를 결정한 표결을 하기 하루 전에 강용석 변호사가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잘 모시겠다 이렇게 전화했다. 이준석 대표가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대표님 왜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러고 도대체? 응? 아 그거 다 저 뭐야 고발도 취하고 아니 다 고발은 무슨 아니고 왜 그러고 있어요? 도대체 왜? 영상도 다 내리고 다 할게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딱 없애면 그다음엔 뭐 아니 서로 길게 얘기할 필요 없는데 왜 그러고 있냐고요? 하여간 뭐 그 잘 오시겠습니다. 가족수한 건 대표님이 잘 해주시면 뭐. 맞은 보시죠 뭐. 제일 중요하죠 뭐. 대표님 뜻이 제일 중요하죠 뭐. 저게 복당 결정할 표결 하루 전날입니다. 글쎄요, 두 사람 다 이게 녹음이 되는 걸 정말 모르고 저런 얘기를 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주일 대표님, 예. 이준석 대표 주장은 강용석 변호사가 복당 시켜주면 내 관련 고소고발 취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저 녹음 파일을 SNS에 올렸거든요. 예. 일단 뭐 이준석 대표는 이미 이런 녹취록을 가지고 지난해부터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서로의 폭로전이나 이런 구설수에 있었기 때문에 저거 정황상 이제 이준석 대표는 이거를 폭로를 하거나 공개할 생각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고 예. 그래서 녹음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을 굉장히 절제하는 모습도 보이고 강용석 변호사도 상당히 절제하고 있어요. 그냥 아이고 대표님 좀 비굴하게 저는 들리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 말투나 이런 게 서로 알고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진위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 먼저 제안을 한 것인지 이를테면 그 지금 고소고발 취하와 그 영상들 성접대 의혹 그 영상에 대해서 내리는 것에서 누가 먼저 제안한 것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것이 지금 국민의힘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조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지 않나 그런 거고 예. 또 하나는 강용석 변호사가 지금 뭐 경기도지사 출마를 지금 계획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무소속으로 나간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예, 가로세로 연구소를 통해서 20억 원 정도를 지금 후원금을 모았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타이틀을 달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 같은데 뭐 국민의힘에서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을 조금 입당을 안 받은 받지 않은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뭐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장차장 가만히 있을 강용석 대표도 아니고 녹음 파일 공개되자마자 아니다. 이준석 대표 측에서 영상 내려주고 고발 취하면 복당 허용하겠다고 제안했다. 근데 이게 지금 진실 공방이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겁니까? 글쎄요, 이게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을 한 자리에 모아놔서 이렇게 끝장 토론을 한다라면 뭐 어느 정도 이 진실의 윤곽을 밝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렇게 부분 자신이 대화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의 일부를 공개하면서 이 상대를 지금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저것은 진실을 알리겠다라는 의도보다는 상대가 나에게 얼마나 이 불이익을 주려고 했는지 이제 이런 뭐 사실상의 어떤 정치적 공방의 목적이 더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진실은 더 오리무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고발 취소, 취하, 복당
조건 달았던 이 물밑 협상을 제안하고 주도한 건 이준석 대표 측이다. 강 변호사는 이렇게 맞받아쳤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공개한 녹음 파일은 최근에 전화한 녹음 파일이고 강용석 변호사는 이준석 대표가 작년 말 그러니까 대선 기간 때 같이 통화했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한번 그 녹음 파일도 들어볼까요? 지금 본인이 허위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녹음을 들으시면 알겠지만 허위라는 말 한마디도 안 나와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해요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만일에 거짓말이면. 그럼 쟤네가 말하는 것 중에 쟤네가 뒷받침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녹취는 다른 사람들이겠죠. 제 녹취는 없어요. 그럼 수사 기록은 뭐예요? 그럼 수사 기록 대전지검 어쩌고 하는 거. 내일 제가 사람을 한명 대전 좀 보낼게요. 좀 만나주시고 상황 좀 저희가 파악할 수 있도록. 저 녹음 파일을 보고 강 변호사는 이준석 대표가 사람을 대전으로 내려보내서 증거인멸 시도했다. 본인 성접대 의혹 관련해서 뭐 이런 주장까지 하는데 두 사람 다 싸움에서는 절대 지기 싫어하는 스타일이라고 보면 근데 이게 뭐 지방선거나 앞으로 혹시 이준석 대표에게 미칠 파장은 어느 정도인지 왜냐하면 당 내에서도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보도가 오늘 나왔기 때문에요.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참 저는 저도 오랫동안 정치권을 이렇게 취재를 했습니다만은 정치인들이 저렇게 통화하는 내용을 다 녹음해서 공개하는 거는 좀 최근 들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럴 거면 둘 다 방송 나와서 그냥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뭐하러 녹음하고 다 까고 그럽니까? 그리고 지금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준석 대표의 이제 성상납 의혹이나 투자 지금 좀 보시는 이제 저 각서거든요. 저는 저 문제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 각서를 보면 당시 7억 원을 투자한다라는 게 이제 약속을 하고 김철근 정무실장이 저기 사인을 합니다. 왜 밤늦게 내려가서 저 사인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통화 내용도 보면 뭔가 이 복당을 해주면 내려줄 것 같은 뭐 그런 거래를 한 것처럼 지금 비춰지고 있는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일단 당 대표지 않습니까? 당 대표가 그러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저는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본인의 정무실장이 그것도 7억 원이나 되는 돈을 저 병원에다 투자하려고 사인을 했던가? 그리고 그에서 왜 저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부분을 명확히 밝히고 더 이상요 전화 통화 이런 거 좀 녹음하지 맙시다. 정말 이거는요 정치 더 이상 어울리지 않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근데 저게 국민들 앞에 자꾸 이렇게 통화되면 앞으로 이준석 대표 누가 통화를 하겠습니까? 내 내용이 다 통화된다, 녹음된다고 생각하면. 잠시 화면에도 나갔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준석 대표의 이런 여러 논란을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 강용석 변호사 얘기까지는 정리를 여기서 하겠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법대로 한다니까 법을 고치려 하네. 검수완박 비판하신 분 같은데요. 5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검수완박 어처구니 없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 공정과 상식 숨쉬는 세상, 다수의 국민들에게는 사치일 뿐인가. 또 볼까요? 판결 내린 판사에게 물어봐라. 조 전 장관 관련 말씀하신 것 같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에서 좋습니다. 끝까지 약속 지켜주시길. 오늘도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제 여의도 국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만나봅니다. 조금 전 오후 5시에 이제 우리에게도 참 잘 알려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요. 우리 국회에서 화상 연설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국제적인 지원을 호소했는데 그 화면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50년대에 전쟁을 한 번 겪으셨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겨냈습니다. 그때는 국제사회가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우리의 국권을 지키는 것을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국회에서 화상 연설을 한 젤렌스키 대통령인데요. 구자욱 차장. 6.25 전쟁을 거론하면서 우리도 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도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좀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6.25 동란을 겪고 있을 때 우리 자력으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해외 16개국에서 파병과 여러 이 전쟁 물자를 지원을 받아서 이 사실상 이제 휴전 상태이긴 합니다만 이 전쟁을 종식할 수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었던 과거의 아픔처럼 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우크라이나 국민의 힘
또 이 국방력만으로는 지금의 전쟁을 끝내기가 어려우니 과거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 좀 도와달라, 이런 어떻게 보면 뭐 그 호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이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라는 이 당위와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왔을 때 이 러시아와의 앞으로 어떤 경제 협력이라든지 이런 현실을 좀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이게 딱 잘라서 뭐가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일단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군사 장비가 한국에 있으니까 좀 지원해달라라고 했는데 서 국방장관이 이걸 일단은 거부를 했단 말이죠. 이걸 두고도 이게 문재인 정부가 이런 정책을 피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좀 갑론을 박도 있습니다.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예. 비살상용 군사 물자에 대해서는 이미 지원도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민간인들에 대한 지원, 이 부분은 더 확대를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살상용 무기를 지원했을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러시아와 그 극단적인 대결 상태로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우리가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이 시장을 전부 다 대상으로 해서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시장을 다 잃어버리는, 우리 그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지경으로 빠질 수 있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고려를 함께 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근데 그 고려도 맞습니다만 경제적인 고려보다는 그래도 인권, 대승적인 부분이 좀 더 우선이 돼야 돼서 일단은 우크라이나를 살상용 무기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냐는 의견도 좀 더 큰 것 같아서요.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비살상용 무기, 비살상용 군사 물자를 더 확대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실정에는 맞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입니다. 예, 여의도 국회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화상 연결을 했습니다. 조금 전 화면까지 만나봤고요. 예, 뉴스탑 10 이제 마지막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월요일 뉴스탑 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